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비상 박영민 교과서의 깊이 감상하고 넓게 표현하기 지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봄날 아침이라는 시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간밤에 내린 봄비 중에 가장 고운 빗방울만 골라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자, 지금 이 시의 운율 형성 요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운율이라고 하는 게 왜 이제 어떻게 운율을 형성하느냐? 주로 반복에 의해서 형성이 되죠. 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반복되어 있는지 이연도 같이 읽어볼게요. 참새들은 가장 고운 것을 골라 피아노 치듯 쫑쫑 눌러봅니다. 즐거운 노래가 톡톡 튕겨 나옵니다. 자, 지금 가장 고운 것을 골라라는 요 가장 고운과 골라가 여기서 또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운율이 형성되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씁니다, 봅니다, 옵니다와 같이 우리가 이런 걸 종결어미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종결어미를 뭐뭐니다 요거를 반복함으로써 또 운율을 형성하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요거예요. 피아노 치듯. 자, 여러분, 우리가 비유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배우게 될 겁니다. 또는 배우셨을 거고요. 자, 이 비유법 중에 직유라는 것이 하나 있죠. 이 직유를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뭐처럼, 뭐뭐 같이, 또는 뭐뭐인 듯 요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유법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아노 치듯이라고 하는 직유법이 나왔는데요. 자, 뭐를 뭐에 비유한 것이냐? 참새가 빗방울을 쪼는 이 모습을 피아노를 치는 모습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원관념이라고 할 거고요. 요거를 보조관념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즐거운 노래가 톡톡 튕겨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뭇가지에서 빗방울이 튕겨나온 모습을 이제 즐거운 노래에 비유하는 그런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노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유가 아니죠, 여러분. 요거는 무엇이냐? 은유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은유는요, A는 B이다의 형태를 가지고 나오는 비유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A는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A는이 생략되고 B, 즐거운 노래다라고 하는 보조관념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관념을 찾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즐거운 노래가 톡톡 튕겨나왔다. 이거 뭘 비유한 거지? 나뭇가지에서 빗방울이 튕겨나오는 모습을 비유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원관념 찾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이 좋은 봄날 아침, 기쁜 일만 팔짝팔짝 뛰어다닙니다. 고운 노래만 풀풀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종결어미 요거 반복하면서 지금 그 운율 형성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지금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점이 뭐냐면 쫑쫑, 톡톡, 팔짝팔짝, 풀풀 이런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요거 음성상징어라고도 부릅니다. 요 표현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문제 풀 때 안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담아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자, 여러분, 고운 노래가 날아다닌다. 날아다닐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살아있지 않은 대상을 살아있는 것처럼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 쓰였는데요. 이걸 우리는 활유법이라고 할 겁니다. 자, 여러분, 활유법과 의인법은 어떻게 다르냐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의인법의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해요. 그럼 활유법은 뭐냐? 이 활유법은 살아있지 않은 대상, 즉 무생물. 이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날아다닌다, 새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고운 노래, 살아있지 않은 노래를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한 활유법 쓰인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입니다. 자,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시어들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내와 고개를 건너서 어딘가로 가고 있죠. 자, 이 내와 고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어딜 가는데 거기에 내가 있어요. 건너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실현이에요, 실현.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딜 가는데 산이 있어요. 산 건너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삶에서 만나는 실현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뇌와 고개를 어쨌든 이 힘든 일들을 건너서 어디로 가고 싶냐? 숲, 그리고 마을로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 숲과 마을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희망과 평화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로 가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간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는 화자의 굉장히 의지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부분이죠. 자, 그런 나의 길 새로운 길. 자, 그래서 이 길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화자의 인생, 화자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선생님, 상징이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관념, 추상적 대상을 이제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길은 인생, 삶을 상징한다라는 점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동안 만나는 수많은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아까 우리가 길을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정말 다양한 존재를 또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자, 그래서 이렇게 말줄임표를 씀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첫 번째에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있죠. 우리 요거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구조적 안정감을 주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요. 잘 보시면은 이거 마지막 연만 첫 번째 연이랑 똑같은 게 아니라 요것도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3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치 접듯이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이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파랑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파랑새 내용 다 읽기보다는 좀 정리된 걸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 파랑새는요. 이제 상상 속 세계라는 배경에서 이제 진정한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가는 그 여정으로 전개되는 이야기고요. 동화적인 이야기 안에 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추억, 행복, 미래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이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상징이라고 했죠. 그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또한 이 파랑새가 상징하는 의미가 바로 행복이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본 두 가지 시도 간단하게만 정리합시다. 봄날 아침에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풍경을 주제로 보고 있는 봄날 아침 봤었고요. 그래서 이 의성어 이태어를 사용해 생동감 나타냈고 영탄법을 사용하여 말하는 이의 기쁜 마음 강조했고 다양한 비유를 활용했던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새로운 길의 경우에는 이제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주제로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이 삶의 자세를 표현했고 수미상관 구조로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는 그 구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짝지어진 거 1번으로 볼 수 있겠죠. 동일한 시어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거. 그래서 봄날, 아침, 고운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왜 안 되느냐? 이거 의태어 의성어가 아니고요.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했는데 이 팔짝팔짝, 폴폴, 톡톡은 의성어와 의태어죠. 자, 그리고 행마다 일정하게 끊어읽기 하지 않았고요. 처음과 끝에 같은 시구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지금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작품에 대해서 꼭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비상 박영민 교과서의 상호작용적 매체를 분석하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호작용적 매체의 특성 이해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텔레비전과 방송국 누리집의 그 매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매체의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게 텔레비전이고, 요게 지금 누리집 게시판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이 누리집 게시판은 이 매체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텔레비전은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나는 이 매체로 의견이나 생각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지만 또 가는 그렇지가 않죠. 자, 다음 나는 이 매체로 같은 공간에 모여있지 않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지만 가는 그렇지 않다는 점,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방송국 누리집은 상호작용적 매체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상호작용적 매체란 무엇이냐? 자, 보시죠.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요.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공식적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 보세요. 자, 독자의 의견을 바로 반영해가지고 아까는 없었던 예매 관련 정보가 기사에 추가되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독자들의 의견이나 댓글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상호작용적 매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상호작용적 매체의 소통 맥락과 소통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친구들이 쓰담 달리기 행사를 주최해보자라고 하면서 그 공지를 누리집에 올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의 소통 맥락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독자, 은빛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은빛중학교 그 누리집에 올리고 있잖아요. 자, 글의 내용과 소통 목적은 쓰담 달리기 행사의 내용을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참여를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다음 언어 표현, 적절한 형식과 격식을 갖춘 언어 표현 사용하고 있죠. 지금 뭐 이렇게 하십시오체를 사용해가지고 글을 작성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 공간으로서 학교 누리집의 특성 한번 볼게요. 우리가 독자를 고려하여 게시글을 써야 하고요. 적절한 형식과 격식을 갖춘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학교 누리집은 공적인 소통 공간이기 때문에 공적인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댓글이에요. 그 누리집에 달려있는 댓글인데 이 댓글 기능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학교 누리집에서의 소통 방식에 어울리지 않는 댓글이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친구의 댓글이죠. 이 친구 지금 쓰고 있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격식을 갖추지 않고 쓰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리집은 공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적인 공간에서 소통을 할 때에는 좀 사람들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면서 격식을 갖추어서 소통을 해야만 해요. 네, 여기서 그러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소통망 사회관계망 서비스죠. 자, 여기 해시태그 보이세요? 이 샵을 통해서 해시태그를 달 수 있는데요. 이 해시태그는 이제 핵심어, 이 내용과 관련된 핵심어를 이 해시태그로 달므로써 사람들이 쉽게 정보를 검색하거나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띄었으면 해시태그로 묶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귀여운 게 최고야 이렇게 띄어쓰기 없이 쓴다는 특징적인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 각각의 글에 올린 신비와 우주의 글 분석한 내용이에요. 소통 맥락을 분석을 한 건데요. 자, 신비의 글의 독자의 경우에는 신비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친구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글의 내용과 소통 목적은 이 달리기에 참여한 소감과 자신의 생각, 이거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다. 이거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언어 표현은 격식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자를 높이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우주액을 볼게요. 우주의 경우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친구를 대상으로 글을 썼습니다. 내용은 좀 비슷해요. 이 달리기에 참여한 내용을 이제 공유를 한 건데, 거기서 이제 강아지를 만난 경험, 요거를 공유했죠. 자, 그런데 특징적인 게 지금 친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사적인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언어 표현. 그리고 이모티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통 공간,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사적인 공간이냐, 공적인 공간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완전히 그 표현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소통 공간으로서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특성, 생각, 의견, 관점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고요. 자유로운 언어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수용자끼리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블로그와 친구들과 하는 이제 온라인 대화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내용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로그의 소통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정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있냐? 지금 뮤지컬 빌리 엘리엇에 대한 이 내용을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자기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정서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블로그에 이렇게 댓글이 달리면서 사람들이 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좀 자기 생각을 또 댓글로 남기고 있죠. 자, 그래서 블로그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느낀 것들을 다양한 그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댓글을 남길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타인과 공유할 수도 있으며 이 관심사와 관련된 블로그와 이웃을 맺어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라는 특징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온라인 대화방의 경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정서를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사 간다고 했지? 어떡하니? 이런 대화를 해서 우리가 놀러 갈게. 대화는 매일 나눌 수 있을 거야. 이모티콘 이런 것들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조어, 줄임말, 이모티콘 등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정서를 표현하고 일상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글이 아니라 대화방에 소속된 상대와 대화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격식 없이 편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실시간 의사소통을 하기에 편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 방식에 있어서 공통점은요, 생각, 의견, 관점을 자유롭게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자, 여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공개됩니다. 반면 온라인 대화방은 같이 소속된 상대, 그러니까 뭐 친구라든지 아니면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어떤 집단,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방 소속된 상대와 소통을 하게 되는 차이점이 있고요. 자, 블로그의 경우에는 비교적 많은 정보를 담은 게시글을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를 실시간으로 나누는 그런 특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매체에서 자신의 소통 방식 점검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소통 목적과 소통 공간에 따라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앞에 요 가의 경우에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에요. 여기에서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일상을 공유하거나 정보를 전달하죠. 수용자들은 감상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기며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발표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요. 갑들의 이걸 올린 사람의 춤을 평가하고 있어요. 평가하면서 또 가고 있어요. 춤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 개인정보를 노출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뭔가 부적절한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세제 누리집 고객 게시판. 자, 여기서 세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은 누리집에서 직접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이 달렸어요. 자,
그리고 이 공적인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이모티콘, 뭐 속상하네요, 유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를 고려하지 않고 격식에 맞지 않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 특징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가와 같은 매체는 요 블로그 글을 얘기합니다. 기억나시죠? 빌리 엘리엇과 관련된 블로그였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 영상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문제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은 5번이죠. 블로그에서 반드시 공적인 글만 올려야 할 필요도 없고요. 격식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머지 거는 블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설명이니까요. 나머지 선지가 왜 적절한지 그 내용도 좀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기상 박영민 교과서의 글 속의 숨은 생각 찾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간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라는 이제 제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보고서 이제 공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일 것 같다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지문은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추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단서들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활용한 첫 번째 단서는 글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보고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이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집, 따로 또 같이 편히 쉬다. 지금 집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쭉 읽어보시면은 여기 집을 떠나 며칠 동안 수학여행을 가거나 체험활동을 갔던 경험을 떠올려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이 글의 예상 독자는 학생이나 청소년들을 예상 독자로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쓰기 맥락을 고려할 때 예상 독자에 따라서 뭐 어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휘로 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공간이냐라는 우리의 생각을 환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건 우리가 편하게 눕고 좀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다음 개인적인 공간으로서의 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을 닫으면 이 공간은 완전히 우리만의 개인적인 공간이 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2명의 학생의 사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의 경우에는 방을 하나도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한 방이다 보니까 방을 정리하다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두 번째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방을 항상 깨끗하게 잘 정리해 놓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방에서 굉장히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두 학생의 사례를 대조하여 방을 잘 정리해야 하는 이유를 독자가 스스로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글의 주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비슷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10년, 20년 후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공간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 지금 방을 둘러보자,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해보자 하는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은 이제 개인적인 공간으로서의 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로는 공유하는 공간, 우리가 함께 쓰는 공간으로서의 거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의 거실은 옛날 우리 조상들의 집 구조에서 대청마루에 해당한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학생이 추론하고 있는 내용 보면 대청마루가 뭔지 모르겠어.
그 추론을 해보면서 국어사전에서 내용을 직접 찾아보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이렇게 사전을 찾아봄으로써 그 내용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거실을 한번 천천히 관찰해보자라고 하면서 독자가 자신의 집 거실을 관찰해보라고 독자의 배경 지식을 좀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거실 풍경은 서로에게 관심이 없대요. 각자 텔레비전 보거나 각자 핸드폰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보는 대상들이 나타납니다. 텔레비전, 휴대전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지 말고 내려놓자라고 말해요. 대신에 어떤 것을 보자라고 한다면 이 책장에 책을 꽂고 식물을 몇 개 놓아두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같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긍정적 대상과 부정적 대상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 공유의 공간은 소통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은 소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길의 기능으로 공간과 공간, 사람과 사람을 잇는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 길이 없던 곳이라도 사람이 왕래하면 길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길의 본질적 의미를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자, 공간을 설계한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좀 더 짧은 거리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길로 샛길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샛길에 대해서 길을 막고 돌아가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거기를 아예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길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삶에서 길은 어떤 의미인가? 자기가 이건 어떤 의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자에게 질문의 형태를 이제 취함으로써 독자가 직접 생각해 보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쓴이는 그 장면처럼 자연스럽게 길을 만드는 방법이 더 좋다는 대답을 끌어내려는 것일 거야 하면서 지금 이 떠올리는 그 장면이 뭐냐? 자기가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자신의 배경 지식을 뭘로 활용했냐면 추론의 단서로 활용하는 것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론의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까 전에 글의 제목 봤었잖아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배경 지식 같은 거 활용할 수 있다. 자, 같은 듯 다른 공간, 길과 도로. 자, 지금 길과 도로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길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고 도로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건설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은 막 울퉁불퉁 구불구불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하지만 도로는 대부분 평평하고 곧게 직선으로 쭉 뻗은 그런 곳이다라는 이 지형과의 어우러짐 유무로도 또 길과 도로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글쓴이의 말을 보면요. 이 도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도로에 대해서 주변 환경에 관심을 두지 않고 홀로 나아가는 도로. 막 서로 1등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듯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연상된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도로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연상된다라고 하는 연결하는 걸 우리 삶과 연결해 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또 독자가 읽으면서 자기 생각에는 뭐 이런 여부로도 그 길과 도로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내용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골목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옛날 골목길은 이웃과 정겹게 노는, 막 뛰어놀고 막 놀이도 하고 이러는 그런 정겨운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오늘날 골목길은 사람이 아닌 차가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예전처럼 정겨운 풍경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공간, 이러이러한 공간, 이런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다면 우리가 삶의 여유를 얻을 수 있고 이웃을 대하는 배려도 생길 수 있고 공동체 의식 그리고 행복감까지 느낄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옛날 골목길 사진 나왔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독자가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어요. 아, 골목길의 소중함을 강조하려고 이런 사진을 제시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추론할 때 활용한 요소 세 번째, 시각자료 되겠습니다. 사진 활용했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말했던 거실과 마찬가지로 골목길도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자고 했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을 전달하려는 건가 봐 라고 추론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추론할 때 활용한 요소 네 번째 무엇이냐? 글 속에 있는 중요한 단어나 어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요거 우리가 지금 내용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안전불감증 심각단계라고 하는 이제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기사에서는 사람들의 안전불감증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전철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 사례를 먼저 제시합니다. 사람이 내리기도 전에 밀고 들어오거나 만원 열차에 어떻게든 비집타거나 막 옷이나 가방에 끼이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다니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시민의 인터뷰를 직접 인용하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또한 여기 이렇게 총 257건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 또 이렇게 설득력을 높이고 있죠.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여기 이렇게 시각자료를 제시하면서 개인용 이동장치, 우리가 전동 킥보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얘기를 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를 이렇게 두 개나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있네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202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까지 제시를 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문제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래프 나와 있죠. 원그래프.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 한 번 더 제시를 하고 전문가의 인터뷰까지 인용을 하면서 이제 신뢰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 글들을 볼 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요소가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자, 첫 번째,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활용해서 글 추론하며 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는 거예요. 단어, 어구, 제목이나 소제목, 시각자료, 그리고 글쓴이까지. 글쓴이가 어떤 사람인지도 우리가 글에서 이 사람은 이런 학자니까 이런 내용을 다루겠구나 라는 것들 추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추론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관련해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갈래상 특징에 대해 묻는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글이요, 수필입니다, 수필. 그래서 이 수필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글쓴이의 이제 개성이 드러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형식이라는 게 없어요. 누구나 쓸 수 있고요. 이제 글 속에 글쓴이가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글쓴이가 등장. 그리고 이렇게 개성적이라는 거. 개성적이고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이런 식의 특성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비상 박영민 교과서의 실마리를 따라가며 듣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담화의 맥락을 고려하여 화자의 의도와 관점을 추론하며 들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상황 맥락이라든지 이런 맥락에 따라서 담화의 의도, 그러니까 같은 발화라 하더라도 이 의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해 보면서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보시면은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라는 이 발화가 가화나 상황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같은 발화라 하더라도 이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자의 의도가 달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 가의 상황은 옷가게인 것 같죠? 그래서 옷가게에서 이 점원과 손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여기에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이죠.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라는 발화가 가에서는 옷이 잘 맞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이런 의미일 거고요.
나에서는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왜 달라지냐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달라지는 이유는 이 상황 맥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상황 맥락이 그럼 무엇이냐? 자, 상황 맥락은요, 여러분, 화자와 청자의 관계, 또는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 또는 장소,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황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발화의 의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발화에 숨겨진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 대답할 수 있는 내용도 달라지겠죠.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내일부터 비가 온대라는 말을 이제 만약에 친구가 소풍 가기 하루 전날 학교에서 했다면, 우리 소풍 못 가겠다. 어떡하지? 그게 걱정하는 의미일 거고요. 가뭄이 엄청 심하던 시기에 이제 뉴스를 보고서 그 말을 했다면, 다행이다. 내일 비가 온대. 가뭄이 좀 해결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 맥락에 따라서 발화의 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발화의 의도를 추론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자리 있어 라고 이렇게 웃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발화의 의도를 추론하는 과정인데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상황, 이 화자와 청자의 관계, 그리고 밝은 표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여기 앉으란 소리구나 라는 이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여기도 보세요. 자, 이 괜찮아라는 발화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 평소 성격, 원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성격, 그리고 눈, 시선, 어디를, 과자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먹고 싶나 보다. 괜찮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적절하게 대답하고 있는 부분. 자, 다음으로, 좀 덥지 않니? 이거 진짜 덥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죠. 여기다 대고, 덥네. 또는, 아니, 안 더워. 라고 하면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 부채질을 하는 행동, 그리고 자리의 특성, 또 하나 하면 이렇게 땀이 흘리는 얼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걸 바탕으로 창문을 열어달라는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담화 상황에서는 상대의 발화 의도를 이렇게 추론하면서 들어야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상대의 반응을 좋게 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강연을 듣고 화자의 의도와 관점을 추론하는 이 내용이에요. 자, 참고로 강연을 듣는 자세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강연자의 말을 메모하며 듣는다. 이런 적절한 선지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희망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 강연하는 장소가 나왔어요. 자, 오늘 강연을 맡은 김수연입니다. 강연자 정보 나왔고요. 다음, 방과 후에도 강연 시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강연을 들으면서도 강연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묻는 문제 출제될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끝나고 집에 가서 해야 될 일 모두 잊으세요. 이 말의 의도는 무엇이냐? 강연의 내용에만 집중하라 라는 거죠. 자, 다음 그림을 가리키면서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라고 하는 거. 청중의 배경 지식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청중이 막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강연에도 좀 더 집중하고 관심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었는가 하니 신사임당이 그린 포도그림을 띄워줬던 모양입니다. 자, 이 포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여러 색을 사용하지 않고 먹으로만 그린 작품이다라는 포도 그림의 특징 하나. 그래서 먹색 하나로 여러 가지 이 열매들을 모두 표현을 했다. 열매의 농도를 각기 다르게 표현을 함으로써 이 열매 하나하나가 전부 여러 빛깔을 사용한 것처럼 다양하게 생생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신사임당의 관찰력이 드러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자, 우리 여기가 이제 담화 상황에서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거 나왔네요. 지표지가 하나. 목소리를 높이며. 자, 목소리 여러분 왜 높였을까요? 화자 또는 그 어떤 내용을 강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며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 자,
그리고 가지마다 색깔이 다른 것까지 관찰하고 표현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알 열매 하나하나를 다 농도를 다르게 했다고 했는데 가지도 전부 먹의 농도를 다르게 그려서 가지마다 색깔이 다른 포도의 특징을 관찰하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든 가지와 곡선 모양의 덩굴손을 생생하게 표현했고 한 번 붓이 지나간 곳에는 다시 덧칠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밝게 웃으며 옛 그림이 지루하고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죠. 아직 할 말은 많지만 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감상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정말 많았대요. 근데 안 하는 이유, 너무 지루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청중이 자신만의 관점으로 그림을 감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강연자의 가치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조들의 옛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강연의 주제, 이제 자세히 살펴보며 관찰하자라고 하는 거 나왔고요. 옛 그림을 감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뛰어난 관찰자가 되어보기를 바라며 라고 하는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개요를 좀 볼게요. 강연의 목적, 정보 전달과 설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잘 살펴보고 자세히 관찰하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이제 청자들이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유도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강연의 주제도 자세히 살펴보며 관찰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기대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추론하며 듣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 좀 정리해 볼게요. 상황 맥락을 고려하며 추론하기.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이제 말하는 사람 화자와 듣는 사람 청자의 관계에 이루어지는 시간, 장소, 담화의 의도나 목적 등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이걸 추론할 수가 있고요. 이 담화에 나타난 정보, 어떤 걸 고려할 수 있느냐? 화자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나 화자의 목소리 크기나 속도, 표정, 몸동작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론하면서 들으면 담화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위에 있는 그림을 보고서 한번 이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가 승우의 말의 의도를 추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까 같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 지금 이 공간, 이 장소, 지금 버스의 옆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표정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손짓, 이 옆자리를 가리키는 손짓, 그리고 이 화자와 청자의 관계, 둘이 가장 친한 친구다라는 관계, 이런 다양한 거 우리가 한번 가지고 추론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답,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우리 장소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에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그 장소 고려해야지 이 문제 이 친구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활용했죠. 웃고 있는 표정, 제일 친한 친구라는 관계, 승우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그리고 이 대화할 때의 상황.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활용하여서 담화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비상 박영민 교과서의 단어가 만들어지는 원리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문법 단위원인 만큼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텐데 좀 이렇게 집중해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은 단어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기본적으로 단어라고 하고요. 또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 이런 것들을 단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산딸기가 달다라는 문장 안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산딸기,
달다. 요거 단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까지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형태소라는 것이 우리가 또 있어요. 단어 말고 형태소라는 게 있는데, 이 형태소라는 것은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계속해서 쪼갰을 때 뜻을 가지고 있는 단위를 우리가 형태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산딸기를 우리가 쪼개볼게요. 자, 산 이렇게 쪼개봤어요. 산이라는 말 혼자 있어도 우리가 의미가 있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형태소가 돼요. 자, 그런데 딸기에 딸과 기 쪼개면은 요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뜻이 없습니다. 이렇게 딸, 기 이렇게 나눠 놓았을 때는 여기서 의미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딸기라는 거 하나 자체가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단위를 우리가 형태소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형태소로 나누는 문제가 많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생이 방에서 낮잠을 자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때 자, 우리가 딱 봐도 단어인 거 동생, 방, 낮잠, 자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신 후에 여기 붙어서 분리될 수 있는 이에서 을 우리가 조사라고 하죠. 이 조사들은 단어로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단어가 될 거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좀 더 쪼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의 단위, 형태소로 이제 분석을 한다면 동생, 동과 생으로 쪼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그리고 이 그대로, 자, 방 그대로, 에서, 낮, 자, 이거 뭐냐? 이거 다 지워버렸네요. 자, 이거 뭐냐? 낮잠.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낮이라는 거 하나의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잠을 한번 봤더니 이 잠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다라는 말에서 이거 자를 떼우고 거기에다가 이 미음을 붙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을 그리고 여기도 자와 다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형태소를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연습을 해 두셔야 해요. 자, 그런데 이 형태소 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그 형태소가 홀로 쓰일 수 있다면, 자, 그래서 이렇게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동생, 방, 낮,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제 홀로 쓰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자립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홀로 쓰일 수 없는 형태소죠. 이에서 뭐 이런 거. 요런 것들 우리가 이제 홀로 쓰일 수 없고 어딘가에 의존해야만 한다고 해서 의존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이 형태소들에게 진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동생, 방, 낮, 그리고 자다 할 때 그 자, 다 의미가 있죠. 뜻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요. 실질적인 의미는 없지만 뭐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들이 있거든요. 이거 문법적인 의미는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형식 형태소. 자, 그래서 형태소 이거 이렇게 방금 본 것처럼 이 자립, 의존 또는 실질, 형식 요걸로 구분하는 것도 문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어의 짜임 이해하기라고 나와 있네요. 자, 지금 어근과 접사라는 것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물병이라는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병. 자, 여러분, 이 물병을 우리가 쪼개봤어요. 그랬더니 물과 병으로 나뉘죠? 이거 두 개 다 이제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근이라고 불러요. 어근. 자, 그런데 지금 여기 풋사과 한번 볼게요. 풋사과. 풋사과의 사과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의미 있잖아요. 그 빨간 열매요. 자, 그런데 이 풋이라는 접사가 붙으면 이제 좀 덜 익은 그런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의미를 그 지닌 부분에 붙어서 그 의미를 제한하는 이런 애들을 우리는 접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어근과 접사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근의 경우는 하나의 어근으로도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사과 이렇게요. 물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 두 개 이상의 어근이 만나서 단어가 형성되기도 해요. 물병 이렇게요.
또는 이 어근에 접사가 붙기도 해요. 자, 사과에 풋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어가 형성되고요. 자, 이 접사의 경우는 이 접사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없죠. 그냥 풋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풋이 어근 앞에 붙었을 때는 접두사, 어근 뒤에 붙었을 때는 접미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근에 달라붙어서 의미를 제한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형태소로 분석을 해보자라고 하네요. 자, 볼게요. 방금 한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자, 나무꾼. 우리가 나무에다가 꾼이라는 접사를 붙인 거예요. 어근과 접사로 되어 있네요. 논밭, 논, 그리고 밭 모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어근이죠. 어근과 어근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우리는 단일어라고 합니다. 더 쪼개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거죠. 다리, 아까 말한 것처럼 물, 사과 이런 거 다 단일어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 뭔가가 더 붙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복합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복합어는 어떻게 나누느냐? 접사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근 플러스 접사인지 또는 어근 플러스 어근인지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어근과 접사가 합쳐져 있는 케이스는 파생어라고 부르고요.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 있는 경우에는 합성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무엇이 그 파생어고 무엇이 합성어인지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가 접사냐라는 걸 좀 외워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는 대로 꾼, 맨 이런 게 이제 접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왔네요.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높푸르다, 높다와 여러분 푸르다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다 의미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높푸르다가 됐으니까 합성어, 여기에는 접사가 없어요. 어근끼리만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합성어고요. 책가방, 책이랑 가방이 합쳐졌네요. 합성어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파생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그 접사가 붙어 있는 건데요. 좀 헷갈릴 만한 거, 요런 거. 요런 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우다 할 때 그 지우랑 이 개가 붙어, 이게 접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 파생어이다. 이런 것도 좀 헷갈릴 수 있죠. 선생님 이거 단어 아니었어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그 어근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접사입니다. 접사. 그래서 헛과 고생이 합쳐져서 파생어가 되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접사가 어떤 것들이 있나 그리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하는 거 여러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뭐 치, 개, 질, 헛 이런 거 다 어떤 뜻인지 체크해 두시고 이걸 통해서 어떤 파생어들이 만들어지는지 같이 확인해 두세요. 자, 그리고 자, 지금 여기는 뭐냐면요. 합성어나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이제 특별한 변화가 생기는 케이스예요. 자, 우리가 초랑 불을 합쳤는데 갑자기 촛불이라고 하면서 시옷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시옷이 첨가되거나 아니면 여기 딸 플러스 님이 되는데 리을이 없어지는, 리을이 탈락하는 형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어떨 때는 어근, 그냥 진짜 명사로서의 어떤 단어이고 어떨 때는 접사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지금 계집 이런 거는 정말 멍멍 도구잖아요. 도구 멍멍이 그거의 경우에는 우리가 합성어라고 봐야겠죠. 어근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도구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질이 떨어지는 약간 이런 거를 의미하는 접사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파생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말 형성의 원리 탐구하기. 새말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라는 거네요. 자, 새말이라는 건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 생겨난 개념이나 어떤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를테면 이북이라는 말 우리 옛날에는 없었어요. 전자책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책을 종이가 아니라 전자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북이라는 말이 새롭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걸 전자책 이렇게 우리말로 다듬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 있던 단어를 바탕으로 합성어나 파생어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또는 줄임말을 통해서 새말을 만들기도 하죠. 만관부 이런 거요. 자, 그러나 이제 줄임말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맞지 않아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말을 보고서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뭐 전자책은 둘 다 어근이죠. 합성어입니다. 반면 배낭, 족, 이 족이 접사입니다. 그래서 파생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말이 만들어지는 그 방법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새로운 단어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는 방법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새말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건데요. 이 새말, 만들어진 새말이 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말 단어의 짜임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단어가 지닌 본래의 의미를 잘 표현하는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적절성 평가하면 되는데요. 이 질문들이 선지로 구성되어서 새말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새말을 우리말로 다듬어보자.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짜임을 분석해가지고 우리말로 다듬는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새말을 사용할 때의 바람직한 태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인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 단어나 같은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자. 우리말 단어를 사용하자. 다듬을 수 있으면 다듬자 하는 것들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새말은 무조건 다 계속해서 쓰이거나 사전에 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자주 쓰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언어 생활에 정착이 되었을 때 이게 사전에 실리게 됩니다. 또 우리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때요. 그래서 이렇지 않으면 잠시 등장했다 사라지면 그냥 유행어로서 또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새말이 정착되는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문제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형태소 개수를 세는 거죠. 비교적 좀 쉬운 문제인 편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막 어려운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밤, 하늘 나눌 수 있죠. 우리 밤, 그리고 하늘로 구분됩니다. 자, 다음 조사, 에. 다음 별, 또 조사, 이. 자, 정말, 요건 더 쪼갤 수가 없죠. 정말로 써야 돼요. 다음 참. 자, 그리고 많다는, 이제 그리고 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보면 1, 2, 3, 4, 5, 6, 7, 8, 9, 9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비상 박영민 교과서의 우리 주변의 다양한 어휘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깨비와 함께하는 우리말 어휘 탐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어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 어휘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는 단어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휘는요, 세대에 따라, 분야에 따라, 또는 이 의사소통하는 매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차례 나와 있죠. 우리는 세대별 어휘와 분야별 어휘, 그리고 매체별 어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 세대별 어휘에서는 세대 차이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있다라는 점들이 나와요. 자, 지금 보시면 심심한 사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심심한 사과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나요? 이 심심한 사과라는 건요, 매우 깊고 간절한 사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훨씬 익숙한 심심이라는 말은 정말 심심하다, 지루하고 재미없다, 이런 말로 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과라는 의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한자어의 뜻을 몰라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비슷한 예로 이제 서류를 금일까지 제출하라 라는 이 금일, 요거 이제 오늘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금요일까지 제출하라 라고 이제 오해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유선상으로 안내했다라는 말에 유선상이 누군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한자어의 뜻을 몰라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자꾸만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세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어른들의 경우에는 한자어로 된 어휘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10대, 20대 등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죠. 한자어 어휘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아래에 대표적인 예로 그 초대장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지금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초대장에 보면은 댁, 평안, 가없는 사랑, 실순, 고희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쓰이고 있죠. 반면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10대 청소년의 이제 그 초대장을 보면은 또 이제 어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조어들이 막 쓰이고 있습니다. 줄임말, 생파, 생선, 생축. 여러분들은 아주 잘 이해하시겠지만 이렇게 생일 파티, 생일 선물, 생일 축하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청소년어와 또는 기성세대 언어의 차이점을 좀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어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말과 영어를 섞어서 쓰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는 줄임말이 많이 등장하죠. 자, 반면에 이제 기성세대 언어의 경우에는 어떠하느냐? 자, 일단 그 한자어. 그리고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굉장히 예스러운 표현들. 그리고 굉장히 좀 격식을 갖춘 표현들.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춘 표현들. 요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긴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그 차이가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이제 청소년어가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청소년도 어른들과 대화할 때는 꼭 이런 말 쓰지 않고 기성세대 언어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른들도 청소년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함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음으로는 분야별 어휘입니다. 이제 전문어가 우리를 좀 살펴본 건데요. 전문어를. 자, 지금 위에 하나 만화가 나와 있었는데 지금 디스펩시아 증상이 계속되네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자기들끼리는 이제 의료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끼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전혀 관련 없는 우리 일반인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어를 쓰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저 사람도 나도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막 복잡하게 풀어 설명하기보다는 전문어를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전달을 하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같은 집단 구성원끼리 소속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단 외의 사람들은 그 전문어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너무 어려운 말들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이것을 풀어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전문어는요, 새로운 뭔가 전문 분야가 생길 때마다 또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단어. 우리가 인공지능이 있기 전에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렇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새로운 전문어들이 생기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체별 어휘입니다. 자, 이 매체에 따라서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집니다. 이 인터넷 언어는 1990년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만든 단어이고요. 빠르고 재미있게 소통하려고 만든 단어입니다. 그리고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생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악플. 이런 거는 인터넷이 없을 때에는 없었던 거죠. 이제 이렇게 새롭게 생긴 그 개념에 따라서 단어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온라인 대화방에서 인터넷 언어를 쓸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빠르고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감정을 생생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인터넷 언어를 자주 쓰게 된다. 자, 근데 이 인터넷 언어가 점점 사용하는 범위가 넓어지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 아무 때나 무분별하게 쓰면 서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격식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어휘라는 거는 계속해서 새롭게 나타나고 변화합니다.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르는 어휘가 있을 때는 일단 표준국어대사전에 검색을 해볼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직접 등록을 한다거나 없을 때는 등록한다거나 또 뜻풀이를 수정할 수 있는 이 우리말샘 누리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적절한 어휘,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올바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어휘를 살펴봤는데요. 이거 무슨 만나냐면요. 선생님이 각고의 노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한자어 표현을 너무 많이 써서 이해하기 어렵다. 또 반대로 학생들은 막 선생님한테 막 캐리했어요. 뭐 브이로그 막 이런 말을 쓰니까 선생님이 어려울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각자 이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도록 좀 노력을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청소년어와 기성세대 언어의 차이, 우리말과 영어를 섞어 만든 표현이나 줄여서 쓴 표현이 많고 기성세대는 한자어나 예의를 갖춘 표현을 많이 쓴다라는 거. 그리고 전문어,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려고 쓰는 말이고 이제 효율적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닌 곳에서 쓰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 인터넷 언어. 인터넷에서 쓰는 음성 문자, 그림 문자 등을 말한다.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말이 많다. 그래서 쓸 때 너무 무분별하게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3번 문제에서 말하는 이 다이 깨비 초대장 아까 우리 본 거죠? 요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3번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세요. 네,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비 초대장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청소년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파, 생선, 생축 요런 말들 많이 쓰여 있었죠. 자, 그럼 볼게요. 한자어를 많이 사용한다? 아니죠. 요건 기성세대 언어의 특징이었습니다. 단어를 줄여서 쓴 표현이 많다. 이거 전부 다 줄임말이죠. 이거 맞고요. 상대에게 예의를 갖춘 표현이 많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기성세대 언어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리말과 영어를 섞게 만든 표현. 자, 여기 생파 같은 거. 생일? 파티죠, 파티. 요거 영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말과 영어를 섞어 쓰는 표현 많고요. 자,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말, 요거는 우리가 전문어라고 했었죠, 아까? 자,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비상 박영민 교과서의 나는 보리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일단 여러분 이거 확인할게요. S-2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거 시나리오입니다. 이 글의 갈래상 특징 묻는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이제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인물을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지금 보리라는 주인공과 그 보리의 가족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수어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여러분 모두 청각장애인입니다. 보리는 청각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수어로 사용할 때 이 보리는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불꽃놀이를 가기로 했는데요. 이제 보시면 보리는요, 맨날 소원을 빌어요. 뭔가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마음속으로 소원을 비는데, 자, 과연 어떤 소원인지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그 학교 얘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보리네 가족들이 불꽃놀이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불꽃이 제일 큰 게 터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라고 하는 이 말을 은정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리가 지금 계속 빌고 있던 소원이 있잖아요. 그걸 불꽃놀이 가서도 소원을 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불꽃놀이 하러 갔어요. 거기 갔더니 좀 막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아요. 근데 자,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 상인이 판매하는 신비로워 보이는 푸른색의 장신구. 그래서 이게 나자르본주라는 이름의 장신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자르본주는 이제 뭐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보리는 이 나자르본주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 나자르본주를 구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족들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사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찾고 있는데, 이거의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가족을 잃어버리면 안내방송을 통해서 무슨 옷을 입고 있는 어떤 미아를 여기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안내방송을 해도 가족들이 못 듣는 거예요. 가족들은 청각장애인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보리가 어떤 방법을 택하냐? 경찰서에 갑니다. 자, 근데 이제 경찰서 가기 전에 갑자기 큰 불꽃이 하늘에 퍼져요. 아, 또 소원을 비네요. 도대체 무슨 소원을 빌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경찰서 안에서 이제 전화도 못해요. 왜냐면 전화를 해봤자 가족들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영상통화를 해야 되는데, 영상통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가족들에게 전화를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고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가족들을 찾았어요. 자, 가족들을 찾았는데 지금 가족들이 수어로 대화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이제 보리는 계속 그런 걸 부러워해요. 자, 그래서 막 자기 거울 앞에서 자기 귀를 후비는 뭔가 그런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리의 소원이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소리를 잃고 싶대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이 모두 청각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는 자기도 청각장애인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족들 사이에서 뭔가 자기만 소외되는 기분이 있고 뭔가 답답하고 하니까 가족들과 같아지고 싶은 이 보리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VO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인물의 목소리나 소리를 삽입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건 확인해 두시고요. 자, 어쨌든 보리가 소원을 잃고 싶은 이유, 집에 있으면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을 느껴서.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리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리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족들과 수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우, 보리 동생이에요. 동생이 학교 재미 없어질 거야. 지루해. 애들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어떤 일들을 그동안 자기가 겪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지금 보리에게 이해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축구 연습 얘기가 나오죠? 이 정우라는 친구가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축구 실력이 되게 뛰어난데 지금 축구를 안 간다고 말하고 있죠. 자, 무슨 일이냐면요. 바로 밑에 나옵니다. 자, 뭐냐면 나 안 들린다고 연습 뺐어. 지금 청각장애인으로서 차별을 겪은 거예요. 아니, 축구랑 잘 안 들리는 거랑 상관없잖아. 정말 상관없잖아요. 축구는 그냥 이렇게 몸으로 뛰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런 일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우는 그러나 그런 차별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보리가 너무 서운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은정인의 아빠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빠가 이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정우 축구 잘하는데 정우를 후보로 했다. 이거 좀 부탁 좀 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은정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자, 보리가 여기서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소리가 지금까지 안 들리는 척 했어요. 지금 은정이가 글자로만 이제 대화를 하다가 말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듣고 고마워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정이가 깜짝 놀라면서 뭐야? 안 들리는 척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리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소리 잃고 싶어 라는 말에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지금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써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라고 고민하는 모습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잃고 싶었던 이유는 집에 있으면 혼자인 것 같고 나만 다른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느꼈기 때문인데, 은정이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아니야, 나는 엄마랑 아빠랑 말도 안 해. 너는 아빠랑 놀잖아. 난 그거 되게 부럽다? 라고 해서 이제 보리가 계속해서 자신의 가족에 대해 고민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보리와 정우가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보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우는 인공마우 수술을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인공마우 수술을 하면은 뭐 이제 아예 잘 들리는 건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대신 심한 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정우 축구를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인공마우 수술을 하면 축구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는 지금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고모는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술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정우와 보리가 또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지금 보리는 너무너무 고민이 돼요. 아, 정우가 수술을 하면 축구 못할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귀 안 들리는 삶으로 사는 거 진짜 너무 힘든데 이렇게 사는 거 현실적인 어려움이 정말 많은데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 가족도 우리 가족이 되게 이제 사이가 좋고 가깝다는 걸 또 알았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보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 지금 왜 이렇게 우울한지 말합니다. 보면 옷 사는데 엄마가 안 들리는 걸 알고 옷가게 주인이 흉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은 이러한 일상에서도 엄청나게 그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정우도 자기가 안 들리니까 뭔가 욕하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 귀 수술하고 싶어? 그치,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어. 친구들이 수어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것 자체보다는 이 친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싶어하는 이 정우의 모습도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고모는 정우에게 수술을 하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고모는 정우가 이걸 하면 축구를 못하게 되는 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리가 결국 결심을 해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 보세요. 나 안 들리니까 좋아? 그러니까 내가 가족과 같아지니까 좋아?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좋을 거라고 보리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슬펐어. 그래도 이제 시간 지나니까 괜찮아. 보리 예전엔 공책에 쓰고 대화했는데 우리 이제 소통 잘 돼. 좋아.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이제 좀 다정하게 얘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이렇게 수어를 쓰고 노력하면 우리는 잘 소통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정우 수술 안 해도 괜찮아? 그럼 정우 들리든 안 들리든 우리 똑같아.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우가 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정우 수술하면 축구 못해. 병원에서 들었어. 수술하면 축구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고 어지럽대. 너 들려? 그래, 나 못한다고 몇 번을 말해 하고 하면서 이제 가족들에게 자신이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유는 정우가 수술을 받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우를 위해서 자신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한테 고백합니다. 자, 축구대회 날이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정우가 수술을 안 했구나, 축구를 선택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가 이제 축구를 잘 하고 있는데요. 그때 왜 아까 정우가 후보라 가지고 그거를 은정이네 아빠한테 부탁하는 장면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리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근데 사실 아니었던 거예요. 아빠가 도와준 게 아니라 은정이네 아빠가 도와준 게 아니라 정우가 스스로 잘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우가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정우를 팀에 넣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우가 스스로 해결한 내용 나오고요. 자, 지금 승부차기에서 정우의 발차기로 승부가 결정되는 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블랙아웃, 중요한 순간에 화면을 검게 처리해서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관객에게 호기심 유발하는 거죠. 자, 결과는 이렇게 현수막으로 나옵니다. 준우승. 그러니까 정우는 마지막 슛, 승부차기를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면, 은메달을 손에 들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해맑게 웃고 있는 정우. 비록 준우승을 했지만 친구들과 소통하며 행복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우는 지금 준우승을 했고, 그러니까 경기에서도 졌고, 아직도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과 소통을 하면서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리, 이 나자르 본주 부족, 아까 전에 불꽃놀이 거기에서 샀던 거죠. 이거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더 이상 내가 귀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소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리의 내적 갈등이 끝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길었지만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내용 좀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제는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는 가족의 사랑, 그리고 보리의 성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가족의 생활을 현실감 있게 그려냈고요.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순수한 생각과 행동을 따뜻한 시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보리의 고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과정도 우리가 확인을 해두시면, 자, 그리고 보리의 고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문제 유형을 좀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이거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영상 예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주세요. 네, 그럼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글을 바탕으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세운 계획, 이런 것들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그 영화 연출에서의 그 방법 같은 걸 좀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답은 일단 1번이 되겠죠. 보리와 은정이가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은 뭐 글에 딱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시나리오 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용어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꼭 같이 확인해 두시고요. 이것 외에 이제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비상 박영민 교과서의 진솔하게 그린 나의 마음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할아버지의 엄마나무라는 글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글은요, 이제 수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나오는 나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아버지의 방에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낡은 그림, 증조 할머니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엄마죠. 자, 할아버지가 자기 엄마의 사진을 보시고 계셔요. 자, 근데 지금 삼촌이 통 속에 통 하나를 들고 왔어요. 이 흙이 담겨있는 통 하나를 들고 왔는데 이 흙이 뭐냐? 황해도 연백에서 가져온 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체가 드러납니다. 할아버지가 시장민이셔요. 6.25 전쟁 중에 이 증조할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남쪽에 데려다 놓고 북쪽으로 올라가셨다가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남과 북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살게 되신 처지가 이제 되신 겁니다. 이산가족이 된 거죠.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그 북쪽에 계신 거예요. 북한에. 자, 그동안 이산가족의 아픔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보통은 자기 일이라고 이제 어린 친구들은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이게 이제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통속의 흙을 꺼내 손으로 만지시고 냄새를 맡아보시고 가슴에 품어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느끼게 된 거죠. 마치 내가 할아버지가 된 것처럼 너무 슬프고 속상해서 눈물이 나왔다. 그 할아버지가 지금 자기 고향의 흙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엄청나게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함께 화단에 가가지고 삼촌이 가져오셨던 그 통에 있는 그 흙으로 나무를 심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철쭉을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조 할머니가 철쭉꽃을 좋아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나가 이렇게 말해요. 할아버지, 우리 이 나무 이름을 엄마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흙은 황해도에서 가져온 흙이고, 그러니까 고향이죠, 고향. 지금 할아버지, 엄마가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심은 이 철쭉나무. 이 철쭉나무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꽃. 그러니까 이것의 이름을 엄마라고 지어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증조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위로하는 나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끔씩 증조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어 물끄러미 들여다보시는 모습을 볼 때면 난 조용히 방문을 닫는다. 이제는 안다. 빛발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사진을 소중히 간직하며 꺼내보시는 할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자, 이렇게 할아버지의 슬픔에 나가 공감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쓰기 과정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글을 쓸 것인가 글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글감을 찾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질문의 내용이 선지로 구성되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글감을 찾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일인지,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어야 돼요. 남의 일을 가지고서 우리가 글을 쓰면 안 됩니다. 독자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경험인지, 내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할 만한 경험인지,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글쓴이가 이 글의 개요를 작성한 과정 나오고 있네요. 자, 글에 담을 내용을 이제 배열해서 그 글에 쓰지 않아도 내용은 삭제하고 좀 필요한 내용은 추가하면서 내용을 조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 거. 동생과 이산가족 방송을 본 적이 있다. 뭐 사과를 먹으며 삼촌과 이야기했다. 이런 내용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또는 이제 뭐 글의 내용 전개상 마지막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어 이러면서 순서도 좀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순서를 배열하고 나면 처음, 가운데, 끝의 구조로 개요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글은 처음, 가운데, 끝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 볼게요. 글의 중심 제재와 종속 제재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고요. 글의 중심 내용을 나열하고요. 글과 글의 중심 내용들 사이의 위계 관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면서 개요를 작성하면 이제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글을 조직하고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글쓴이가 이 글을 완성하기 전에 고쳐 쓴 과정입니다. 우리가 글을 쓰고 나면 꼭 그거를 고쳐 쓰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고려해야 되고 글을 고쳤을 때도 고려해야 되는 게 이거죠. 독자, 목적, 주제. 자, 그래서 이 주제, 목적, 독자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부터 좀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표현, 그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고쳐 쓰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고쳤는지 볼게요. 자, 지금 할아버지와 나의 추억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글의 제목 우리가 뭘로 고쳤었죠 아까? 할아버지의 엄마 나무. 그래서 이렇게 중심 제재가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글의 주제가 드러나도록 제목을 고쳤고 관심을 끌 수 있게 제목을 고쳤다라는 거. 자, 그리고 띄어쓰기 틀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문법, 맞춤법상의 오류도 반드시 우리가 고쳐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산가족의 아픔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떤 계기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지도 표현해보자. 추가할 내용, 그래서 어떤 내용을 추가하겠다라는 거 나오고 있고요. 할아버지가 끌어안고 계셨던 게 무엇이었는지 밝혀야겠다라면서 이제 글의 문장 속에서 부족한 요소도 추가했습니다. 또 흙을 만지고 계신 할아버지를 봤을 때의 정서, 자신의 정서를 또 진솔하게 표현해야겠다. 그리고 그날이 기다려진다 이렇게 단순히 표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고쳐 쓰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 글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필이에요. 그래서 서정적이고 체험적인 글이고요. 할아버지가 심은 엄마 나무를 제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이 글에서는 이산가족의 아픔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글쓴이의 진솔한 정서가 드러나는 글이에요. 자, 참고로 이제 우리 수필의 그 갈래장의 특징도 간단하게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필이라고 하는 거 형식이라는 게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자유롭게 쓰면 되고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중적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글 안에 나라고 하는 글쓴이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글쓴이의 개성적인 표현들이 담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수필의 특징들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소재의 의미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이산가족이 된 증조할머니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소재는 사진과 흙이 되겠고요. 그리고 철쭉나무는 이제 할아버지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할머니를 떠올리며 그리워할 수 있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친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쓰면 뭐가 좋냐? 자신의 삶과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고요. 독자의 경우는 글에 나타난 경험에 공감하며 감동이나 즐거움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 쓰는 과정. 우리가 아까 계획해야 된다고 했죠? 주제, 목적, 독자를 바탕으로 주제, 목적, 예상 독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글을 계획을 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삶과 경험에서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글감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생성하기.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이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조직하기. 그래서 이 삶과 경험, 정서나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글의 내용을 처음, 가운데, 끝의 형식으로 개요를 작성하여 조직하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쓰면 되고요. 글을 쓴 뒤에 이 주제, 목적, 독자, 표현 등을 점검하여 고쳐쓰기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글 쓰는 과정에서, 각각의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되는지를 묻는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묻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잘 표현했는지 점검한다. 이거 표현하기 단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겠죠. 고쳐쓰기를 한다. 고쳐쓰기 단계네요. 자, 그리고 글에 담은 내용을 배열하여 전체 내용을 점검한다.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하기 단계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언어로 표현했는지 이것도 표현하기 단계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네요. 다음으로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상 깊은 경험을 떠올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획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